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늦은 오후에 하노이 숙소를 나와 미국 측 의전 담당인 월시 부비서관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가 오늘 또다시 같은 망언을 되풀이하며 여야 의원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지 씨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경실련이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시가격 축소로 지난 14년간 덜 거친 보유세가 7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한 해 1,500명, 하루 평균 4명이 넘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건강한 장기를 나눠줄 기증자도 줄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쟁점이 된 탄력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 노사정이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위한 실무 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의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두 나라 정상의 의전에 대한 물밑 협상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영은 기자, 지금 김 기자 있는 뒤쪽은 어디이고 또 오늘 의전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북한의 의전을 담당하는 실무팀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베트남 영빈관 앞입니다. 의전 담당팀들은 일단은 동선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관련 징후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관련 상황들을 취재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오늘 숙소인 영빈관에 머물다가 늦은 오후에 숙소를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함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김창선 부장이 숙소를 빠져나간 뒤 영빈관 후문은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북측 의전팀은 오늘 오후까지는 숙소에 머물면서 앞서 답사했던 하노이 외곽 지역과 메트로폴 호텔 등 관련 내용을 살펴봤을 것으로 관측됐는데 오후 늦게 나간 건 미국 측 의전팀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측 의전을 총괄하는 데니얼 월시 부비서관도 비슷한 시각 숙소 밖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미 양측 관계자들이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를 둘러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오늘 오전 북한과 미국의 관계자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둘러봤다고 밝혔는데 양 정상이 함께 문화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문화 공연 일정까지 추정되고 있군요. 이렇게 의전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정작 중요한 건 회담 합의문에 담길 내용, 의제 아니겠습니까? 실무 협상 취재는 어려운가 보죠? 네, 의제 관련 실무 협상 관련한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당초 비건 김혁철 라인의 의제 협상이 이르면 오는 20일을 전후에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외신 보도 등을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미국 측 비건 대표는 내일은 하노이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미 실무 협상이 북한 측이 날짜를 주지 않음에 따라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북미 간 의제를 놓고 아무래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미국 측 의제 담당 대표 이하 실무진 가운데 일부가 하노이에 올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두 정상이 담판을 벌일 회담장과 투숙할 숙소, 또 경제 시찰지 등 세계적 조명을 받을 장소들의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베트남 방문 자체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외곽 노이바이 국제공항.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리면 하노이 구시가지가 나옵니다. 이곳에 메트로폴 호텔과 멜리아 호텔 중 한 곳이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날 회담장은 국립 컨벤션 센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있는 JW 메리엇 호텔.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이동 편리성과 보안을 고려한 동선입니다. 시내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방린성과 하이퐁, 산업단지가 밀집해 베트남식 개혁 개방, 이른바 더이머이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도 투자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곳을 살펴볼지도 관심사입니다. 베트남 대표적인 관광지 할롱베이에 들른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겐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 등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행보가 미국의 대외 정책적인 의도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지난 2016년 오바마 미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미 베트남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이후 베트남은 대북 제재에 동참했고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But this change will ensure that Vietnam has access to the equipment it needs to defend itself.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행도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남아 정책을 향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2016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서민식당을 찾는 소탈한 행보로 화제가 됐습니다. 평소 여론의 관심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가 오늘 또다시 같은 망언을 되풀이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 씨와 태극기 부대의 주장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면 자신들을 왜 처벌하지 못하나, 그래서 자신들은 옳다입니다. 그러나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6번의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고 법원에서도 입증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벌하지 못하나? 사실 확인과 법적 처벌은 다릅니다. 이 문제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 씨와 태극기 부대의 주장, 검찰 고소는 이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신을 고소한 5.18 유공자 의원들을 무고로 맞고소한 지만원 씨. 5.18 북한군 개입설을 되풀이했습니다. 광주인들은 어째서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경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좋아하고 북한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은 사납게 공격하는 것인가? 북한군이 개입한 게 사실이며 이를 아는 건 자신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지만원만 빼고 모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맞죠? 맞아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당연하지. 나 지만원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100% 난 믿어. 어떤 거예요? 난 그 전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몰라. 그건 잘 모르는데 지만원 박사님의 그 과학적인 판단은 100%라 이거예요. 북한군 개입설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씨께서는 이제 5.18이 북한이 지어한 게릴라전이라고 하셨고요. 당연하지. 아 이거 뭐야? 이거 광주 사람이야? 이게 광주 사람이야? 과거 정부에서 벌인 조사 결과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전 정부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정보 라인에 있던 사람도 모르고 있었어요. 집회 마지막 발언,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했습니다. 저 이렇게 날뛰는 인간들은 내가 볼 때는 주사파이거나 주사파 졸개이거나 간첩이거나 그래요.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방금 보신 지만원 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두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더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법원에서 허위로 입증됐지만 앞서 말한 대로 사실 확인과 법적 처벌은 다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우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하 기자, 이 북한 개입설뿐만 아니고 지 씨가 다양한 수치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잘못된 게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광주 사망자 154명. 이 중에서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한 게 80%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집계된 5.18 사망자는 165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68명이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하나하나 다 틀린 겁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수치를 내면 훨씬 근거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 씨의 또 다른 주장, 총상 사망자의 75%가 카빈총에 맞고 사망했다. 이것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빈 총이라는 게 당시 시민군이 사용했던 총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 씨는 시민군이 시민을 쐈다. 즉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하지만 수차례 검시 결과에서 계엄군의 M16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대다수였습니다. 70%를 왔다 갔다 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호도되는 일들이 허다했는데 그 부분을 김준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5.18에 대한 공식 조사는 지금까지 39년간 6차례 있었습니다. 진보 정권이 왜곡 조사를 했다는 비난과는 달리 군사 정권이나 보수 정부 기관에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 역시 북한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980년 육군정보참모부의 보고서 북한 군사 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 특이 전쟁 징후는 없다 명시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이 재차 불거진 2013년에도 정부의 입장은 같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정적 증거라는 이른바 광수사진. 말의 유래부터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5.18 한참 진행될 때 북한에서는 실황중계를 밤낮으로 했대요. 군인들이 그걸 보다가 장갑차에 이게 이 깃발을 날리면서 달리는 걸 보고 야 정말 광수다 광수. 근데 제3광수가 광수야 김광수야. 74번째 광수로 지칭된 남성은 현재 광주에 사는 50대 시민이었습니다. 지목되고 번호 써있는 사람들이 이게 북한군 특수군이라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고 황당했죠. 거기서 제가 그냥 있으면 멱살을 잡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북한하고 혹시 관련된 일을 하십니까? 저는 그쪽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전혀 무관하고. 광수 사진이 허위임은 법원이 지금까지 4차례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네, 지금 보도를 보면 지 씨의 주장이 하나하나 지금 잘못된 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 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서 내 주장이 옳다. 이런 건데 무죄를 선고받은 건 맞나요? 네, 무죄를 선고받은 건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지 씨의 주장이 옳아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당시에는 지 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북한군이 개입한 것 같은 심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죄의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일일이 물을 수는 없다고 본 건데요. 다만 재판부가 그때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법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확립이 됐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지 씨의 주장으로 특정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본 게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됐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 씨가 또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우가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앞선 무죄 판결과는 좀 다를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 씨가 이번에는 5.18 사진 속 인물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북한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거론했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특정한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가로 확인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었던 당사자들과 그 유족들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네, 한우리 기자였습니다.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5.18 정신의 토대 위에 있고 이런 발언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처음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5.18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해당 발언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18은 1990년과 95년, 2002년에 국회가 관련법을 제정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역대 정부들도 97년 이후 국가 기념식을 거행하며 그 정신을 계승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이 난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패배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과 행동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한 색깔론, 지역주의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한국당 몫의 5.18 조사위원 2명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대로 재추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나머지 여야 사당은 조사위원들을 새로 추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추천권 자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재추천 절차를 밟으면 그때 입장을 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위원이건 새 위원이건 5.18 특별법에 어긋나는 임명은 분명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 합동연설회에서 야유와 욕설을 들었습니다. 5.18 망언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전당대회 흥행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불어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임당원의 30%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 지역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설회. 후보들에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병준은 나가라, 빨갱이 등의 거친 표현과 고성을 단상 위에서 1분가량 듣고 있던 김 비대위원장은 연설을 재개했지만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성과 야유는 대부분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김진태 후보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등 5.18 망언의 징계를 이끌었다는 이유입니다. 5.18 망언을 사과했던 권영진 대구시장도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도 좀 바늘방석이었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이 연설회마다 이어지니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부대만 각인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입당한 태극기 부대의 규모를 놓고는 5,000명 정도에서 몇만 명이라는 추측까지도 나오는데 태극기 부대의 극우적인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의견부터 조직표라 실제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는 반론까지 평가도 제각각입니다. 또 태극기 부대는 끌어안아야 할 우군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당대회 출마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당을 팔아먹고 있다는 비판까지 당내 의원들의 당의 우클릭에 대한 평가도 극단으로 갈리고 있어 한국당은 컨벤션 효과 대신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중요한 감사 하나를 청구했습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초고가 단독주택, 비싼 상가 건물은 적게 내고 그래서 결국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왔고 그 결과 지난 14년 동안 70조 원의 보유세를 덜 거뒀는데 그 이유를 밝히라는 겁니다. 성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대해 경실련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너무 축소평가해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 최고가 단독주택 18채는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이 땅값만 산정한 공시가보다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다 보니까 건물값이 마이너스인 기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혜택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도입 이전 기준으로 했더라면 그 기준보다도 못한 보유세를 이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냈다 이런 결과거든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초고가 단독주택과 상가 건물의 평균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에 불과합니다. 시세의 70%를 반영하는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덜 냈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등에도 아파트와 같은 시세 반영률을 적용했다면 지난 14년간 70조 원의 보유세를 더 거둘 수 있었을 거라고 경실련은 추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올리며 현실화에 나섰다지만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감정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50% 이상 넘는 땅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서 64%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게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명확한 기준 없는 주먹구구식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부담을 피하는 사이 재벌 등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54억 제곱미터, 10년간 2배로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 부과의 형평성이 어긋난 것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거래가 뜸해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금 부과에 격차가 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전국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해당 토지의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감정 결과를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 추이는 물론 소유주 민원과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고려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많고 규격화되면 값을 매기기 쉽지만 그렇지 못한 토지나 상가 대부분은 주변 실거래 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대토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주택에 비해서는 토지 평가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정부가 가격 산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내놓지 않다 보니 감정평가사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서울 명동. 이 두 건물은 직선거리가 5m 안팎으로 매우 가깝지만 공시지가 인상률은 3배나 차이 납니다. 판단하는 고유한 영역이고 그거를 비전문가한테 동의를 받거나 그걸 납득을 갖다가 그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평가사 1명이 석 달 동안 평균 800에서 900필지를 분석하는 상황. 취득 당시 원가나 앞으로의 발전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따지기 힘듭니다. 짧은 순간에 현장 보고 세평 가격 임명하고 토지 특성 임명하고 이러면은 사실 밤새는 평가사들도 많고요. 때문에 깜깜이 감정평가를 막기 위해 실제 어떤 자료가 활용되는지, 가격 책정 과정은 어떤지 정부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개별 요인, 지역 요인, 시점 수정, 사정 보정, 면적, 기타 요인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개가 될 수 있으면 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몸의 장기가 심하게 병들거나 망가져 치료가 어려울 때 마지막 방법은 장기 이식뿐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3만 4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나길 학수고대하다가 상태가 나빠져 숨을 거두는 일이 많은데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도중 숨지는 환자가 한 해 1,500여 명, 매일 4명이 넘습니다.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늘고는 있는데 건강한 장기를 나눠줄 기증자는 줄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70대 여성은 석 달 전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수술 뒤 건강이 회복돼 일주일에 3번씩 받던 혈액 투석도 중단했습니다. 4시간 동안 누워서 꼼짝 달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니까 이시겠고. 그러니까 투석을 안 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다행히 결과가 좋았지만 이식 수술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증자 나이가 80살 가까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콩팥 2개를 모두 이식하는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4시간 정도가 보통 환자들 걸리는데 이 환자는 그 2배, 8시간 정도가 걸려서 수술이 새벽녘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아예 이식 수술을 못하는 등의 경우도 한 해 30건이 넘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증자의 평균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기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입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장기 기증을 약속한 국민은 100명 중 2~3명에 머뭅니다. 뇌사자가 생겨도 10명 중 6명은 가족이 기증을 거부합니다. 가족의 동의율이 한 2년 전에보다도 거의 한 10%, 15%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증자가 줄은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 기증은 인구 100만 명당 10명꼴로 외국과 비교해서 매우 적습니다. 의료계는 신체 훼손을 꺼리는 인식의 변화와 기증자 예우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문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체불 신고로 벌금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원 원장이 KBS에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정식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앞뒤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고용주만 처벌하려는 관행을 고쳐달라는 제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청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는 코너 못 참겠다에서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못 나온다. 임금을 계좌로 보내달라. 이 얘기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벌금 통지를 딱 받으니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뭔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에 정치재판 청구를 했는데 진짜 좀 힘들어서. 대구에서 보습학원을 하는 57살 김윤호 원장은 2017년 11월 졸업이 한 학기 남은 대학생 A씨를 아르바이트 강사로 채용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9달, 취업 면접을 본다고 하면 며칠은 빼주는 걸로 나름 배려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까지는 할 수 있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A씨는 카톡을 보내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민법상 퇴직 통보는 늦어도 한 달 전엔 하는 게 관례인 만큼 김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문자 통보를 받고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히 대체 강사를 투입했지만 일부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강사분이 안 나옴으로 해서 아이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김 원장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사이 A씨는 그를 임금체불로 신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을 그만둬버리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건 맞아요. 상황을 이해한다던 노동청은 김 원장을 처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버렸습니다. A씨가 퇴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2주를 넘겨 월급을 줬으니 어쨌든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겁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검찰 역시 김 원장을 임금체불로 약식 기소했고 1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뭔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에 정치재판 청구를 했는데 자신을 무조건 악덕업주로 몰아간다는 생각에 검찰에 맞서 8달 동안 5번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무죄. 재판부는 A씨에게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곧바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통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청은 뒤늦게 변명을 내놓습니다. 합의를 유도하거나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감독관이 사업주 선택자는 식으로 이렇게 또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김 원장을 신고했던 A씨는 이번 일이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KBS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검찰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지난한 그 과정을 거쳐서 벌금 10만 원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벌금 10만 원에 1년을 재판으로 날린 김 원장. 그래도 무조건 고용주만 잘못이란 선입견을 깨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자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근로감독권을 공평하게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쟁점이 된 탄력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 노사가 오랜 기간 갈등해왔는데요. 이 문제를 결론 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승철 기자, 오늘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초 경사노위는 오늘까지 어떻게 해서든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했고 5시간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이 아니라
단위 기간 동안 업무량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 적용 기간을 경영계 요구대로 늘리는 것과 늘리게 되면 노동자 건강권 보장, 임금 보전 등 노동계 요구안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이어왔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나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 노사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사노위 테이블에서 빠진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느라 오늘 회의가 2시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논의 기간이 2달여에 불과해 안건의 중요성에 비해 짧았고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으니 더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런 노동계 반발 속에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측과 경영계는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것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사노위 논의를 끝내고 지금까지 나온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인데 논란 이후에 나온 첫 구속자입니다. 경찰 수사가 다각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마약 판매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버닝썬 클럽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고 지목된 중국인 여성 A씨. 지난 16일 경찰에 소환됐고 이튿날에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성분이 의심스러운 액체 몇 병과 흰 가루를 압수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러나 KBS와의 첫 언론 인터뷰를 갖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액체를 제가 이제 고양이 키워가지고 고양이 알약이잖아요. 흰색 가루는 세탁 세제 그거 가져갔어요. 마약을 좀 팔고 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직원 1명을 구속했습니다. 버닝썬 의혹이 불거진 후 첫 구속입니다. 경찰은 이 직원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데 강남 일대 다른 클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또 폭행 시비로 버닝썬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상교 씨를 성추행 혐의로, 김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버닝썬 장모 전 이사를 폭행 혐의로 각각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A씨와 또 다른 한국인 여성 B씨 외에 2명이 추가로 피해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인터넷에 유포된 클럽 CCTV 영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샴페인 3잔 정도를 마셨다는 김 씨 주장과 달리 보드카 등 8병 250만 원어치 주류가 결제된 점으로 미뤄 만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수심 70cm의 유아용 수영장에 빠진 채 발견되며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학생은 수영장 물속 계단에 팔이 낀 모습이었는데 주변에 있던 안전요원은 이 상황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 실내 수영장. 초등학생 13살 이모군이 한쪽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잠시 뒤 수영장 밖으로 나가는 계단 쪽으로 움직이더니 10분이 넘도록 물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용객이 이군을 물 밖으로 들어올리고 다급하게 안전요원을 부릅니다. 안전요원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군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유아용 풀로 수심이 70cm에 불과합니다. 이군은 물속에서 누운 채 발견됐는데 한쪽 팔이 벽 쪽에 설치된 철제 계단에 끼어 있었습니다. 원통형 계단과 벽 사이에는 6cm 정도 틈이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와 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10m 남짓 떨어진 곳에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이군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안전요원은 성인풀에서 수영 강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풀장이나 수영장이나 보니 안전요원이 돌아요. 그대로 일하면서. 여기 그게 없어요. CCTV 상으로. 사고가 난 수영장 사용을 무기한 금지한 호텔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지난해 비리 유치원 사태 이후 사립유치원에도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한유총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오늘 에듀파인을 공개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용 회계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이 사용 중인 기존 국가회계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모든 수입은 징수와 수납 처리를 함으로써 이력이 보존되고 관리되게 될 것입니다. 국가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경비를 구분 없이 처리하면서 멋대로 쓰던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교육부는 헌법소원까지 예고한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장관한테 일임한 그런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유치원 단체에서 얘기하는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사립유치원들이 새 시스템 에듀파인을 쓸 수 있게 지원단을 꾸려 돕기로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첫 이사회를 열고 기존 한유총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궁중심리 때문에 거기에 몰려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한사협이 나서서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유총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예고한 헌법소원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도 먼저 발언부터 듣고 시작할 텐데요. 이번에는 정치인이 아니고 개그맨 김숙 씨입니다. KBS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말인데 먼저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개그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주 옛날인데 옛날에 그런 행동, 그런 개그 참 너무 창피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숙 씨가 말하는 하면 안 됐었던 개그. 그러니까 보통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개그 소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 비하 개그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외모 비하 개그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네. 이게 주제는 아닌 거죠, 지금? 네, 먼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자료인데요. 제목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고 여성가족부에서 펴낸 건데 일부 조항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보시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쌍둥이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밑에 좀 내용을 보시면 저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에 대한 사례로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물음표를 달아놓지만 쌍둥이처럼 보인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해보면 음악방송에는 주로 아이돌 그룹들이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두 이제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런 출연을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그 말은 좀 더 나아가면 비슷비슷하게 생긴 게 요즘 유행인 성형 때문일 수 있고 외모 지상주의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의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지적 그리고 성형 얘기를 하자는 표현이 저렇게 됐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하고 통화를 좀 해보니까 그 취지는 요즘에 좀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이거를 획일화하고 있다. 그래서 TV가요?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특히 그래서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조장하고 심지어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돌 그룹이 사례로 거론되다 보니까 논란이 이제 확 커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외모 검열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뭐냐면 그 조항 중에 하나 또 보시면 지나친 화장, 노출, 밀착 이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다 보니까 뭐 과거 미니스커트 단속이냐? 뭐 이렇게까지 정치권까지 비난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지금 커지는 양상이거든요. 저게 지금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게 규제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실제 방송 내용을 규제를 하는 조항은 보시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양성평등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까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취지는 이런 자료를 좀 숙지를 하고 이런 규제 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방송심의 과정에 뭐 자료로도 쓰일 거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
이런 걱정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규제 조항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런 조항은 조금 외모까지 거론한 거 조금 너무 그 얘기입니다. 나가는가 싶어요. 여성가족부도 전체의 취지로 좀 받아들여 달라. 그러면서 지금 연예인 외모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뭐 수정 또는 보완하겠다고 하겠다는데 뭐 그 과정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뉴스주민 정윤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시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 세입자 79살 홍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홀로 살아온 홍 씨가 중증 장애인이어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 현장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교수가 자녀의 논문 실험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난 14일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말 대학에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유족을 만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에게 애도를 전하고 앞으로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 보장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남대 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의 항해 기록 저장 장치가 어제 사고 해역에서 회수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장치는 항해 기록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로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열풍이 공연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넘어 오케스트라를 통해 다시 연주되는 그룹 퀸의 노래. 시대를 뛰어넘어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장혁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페라와 재즈를 뒤섞은 듯 오케스트라 선율로 퀸의 명곡이 되살아났습니다. 흥이 오른 관객들은 연주를 흉내내거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부드러운 현악 합주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빚어냅니다. 퀸의 노래를 오케스트라로 들으니까 락 음악으로 듣는 것보다 좀 더 밝고 희망찬 느낌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세계적 유튜브 스타 멜로디카 맨은 한국 팬들을 위해 퀸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It's got rock, opera, starts with sort of a ballad, so many different styles in one 6-minute song, which is amazing. 장르 간 경계를 뛰어넘어 창조적 시도에 앞장섰던 퀸. 이 시대 음악가들에게도 다양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 특유의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음악 전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오페라 속의 다양한 장면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재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탄생을 했다. 오케스트라 합창으로 편곡된 퀸의 음악들은 다음 달 관객과 만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